가볍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시는 그분, 왕자님. 자, 심용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어서 오세요. 점점 이제 저를 맞이하는 태도들이 오만불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다해서 맞았는데요. 아주 빈정거리면서 프린스심 뭐. 저희 공개 방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죠.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실 텐데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 뭐 왕관을 씌워드릴까요? 뭐라고요? 괜찮다. 왕관 어때? 31일 날 그렇지. 대관식을 하자. 대관식 좋지. 몽둥이 없나? 피로 점철된 뭐. 야, 이 사람들이요. 참. 저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뭐 어쩌다 어른처럼 저희가 이제 오프닝만 하고 강의를 들을 거냐, 아니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건지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얘기를 나눠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31일 날 저녁 7시에 대학로 자유소극장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그때 첫 타임으로 하이라이트를 끊어주실 분이 바로 이 프린스 심이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심용환이라고.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왜 그래요? 프린스 용환 심. PS.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주실 텐데. 아니, 그 전에 문익환 목사님 네. 통일의 집, 통일의 집, 통일의 후원 문제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죠. 그 인터넷 치면 통일의 집 하면 나오는데 문익환 목사님 생가 복원. 그러니까 생가를 박물관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시행했던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같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세우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금액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방송으로. 지난주에 저희 약속 드렸는데 섭외를 해가지고 모셔서 한번 얘기도 듣고 네. 뭐 하여튼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전에 혹시 뭐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찾아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꼭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최근에 이제 뭐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회담,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인 저희 아버지도 며칠 전에 갔더니 야, 통일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뭐,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이야? 이러면서 저희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뭐 항상 욕하는 항상 그냥 이름만 부르시고. 이름 정도 이름 플러스 욕. 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찰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을 다했던 종교인이죠. 영화 1987의 마지막 나온 그분이 자기의 정치적 기득권과 상관없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그 노력들의 주제랑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도 같이 활동하거든요, 그 단체랑. 예, 꼭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세계 여성 운동의 흐름을 쭉 이렇게 맥락으로 한번 꿰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번 시간에도 하여튼 맑은 눈동자로 여러 두 분이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잘 해가지고. 탁한 눈동자. 저도 아니에요. 프린스 심 혼자지 뭐. 나는 중간에 추임새나 좀 넣는 거지 뭐.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방송 보통 3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추임새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이게 둘 다 막 이제 뭐 예전에 팟캐스트 했지만 그때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자기들 편한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연락 오면 두 분 다 핸드폰하고 이러면 제가 정말 정말 이게 듣는 대상이 있어야 계속 얘기도 맥락도 만들고 생기는 거지. 혼자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분들은 확실히 그 연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신나게 딴짓하다가 내가 말이 딱 끝날 쯤 돼서 한계에 도달하면 기가 막히게 말을 붙여. 그래서 이게 방송 노하우구나 이러면서. 근데 저희 김프로쇼는 아주 협력적으로 다만 지금 한 분이 배우려는 자세 때문에 아직 왜 배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솔직히 까놓고 배우는 거지. 아니, 오프닝 멘트는 자기가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 요거는 또 일제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진다고 설명을 먼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정도 급으로 이렇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역사를 다룬 방송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믿죠. 근데 이번 주 얘기는 더. 왜냐면 이거는 뭐 정말 잘 모르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 높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시기 이전에 한국 여성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성 문제가 독자적인 주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전체 다 못 들어도 끝까지 듣긴 들으셔야 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주제가 독자적으로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 정말 최근에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보면 좋을 정도로. 그래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상식이 있어요. 이게 되게 나쁜 상식인데 연구를 역사학자들이 해내면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이제 이해를 해서 잘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고 대강만 이렇게 해서 캐치해서 푸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 같은 선생님이네요. 네. 부정하진 않을게요. 뭐냐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평등 사회였다. 라는 식으로 요즘에 교육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어린이 아동 논술교지 이런 데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왜 나온 얘기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조선시대 때 보면 여자들이 항상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족보도 남자 위주로 나오고 시집살이하고 이런 건데 학자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는 상속도 그냥 n분의 1로 하고 여자 호주도 있고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그 정도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나 고려시대 때는 훨씬 더 좀 여성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었다 정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교과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고려하고 조선 전기는 남녀평등 사회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처우가 좀 좋다는 것과 남녀평등 사회란 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모계 사회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는 여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계보가 내려왔다. 그렇죠. 네. 일단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학계 통로는 뭐냐면 모계 사회가 일단은 되게 적어요. 여성을 계통으로 내려오는 계통 사회는 거의 없고 더 심각한 게 문제가 뭐냐면 모권 사회는 아예 없어요. 모권 사회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계통이 여자 쪽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게 권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모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여자 천황들이 많았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여자 천황이 힘이 있었냐? 아니죠. 여자 천황의 오빠, 여자 천황의 아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의 권력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일부 그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어디의 부족 사회나 이런 데서 혹은 신화적으로 어느 기록에서 여성이 역사의 중심이 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네. 또 영화 생각했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있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져서 문명사 속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모계사회 모권사회는 거의 희박했고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이제 이게 지식이 유통되다 보면 앞 얘기 다 빠지고 뒷 얘기만 돌아가면서 좀 오해가 있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상식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감사하는 분이라서 정말 감사해라 좀. 그러니까 모계 사회와 모권 사회 얘기는 그러네요. 예.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한 적이 저는 솔직히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처가에서 뭐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사회가 모계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권력의 중심이 모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모계가 설령된다고 해도 모권이 되는 것도 별도의 문제라는 이게 거.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의 상식의 배반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래서 여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주제가 된 적은 없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엘리티시즘으로 발전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성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너희들도 교육 받아.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아야지 문제의식이 커가는 건데 이거는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이화학당. 그쵸. 이화학당.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의식을 가지면서 커나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여성 엘리트로서 개신교 민족주의자로 다 성장을 해요. 네. 사실은 유관순 누나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한국 사회의 민족 문제를 깊이 있게 느끼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냥 여성 문제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든지 독자적으로 여성이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이 우리 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당면한 나의 역사적인 과제는 사실 민족 독립인 거지 여성 독립이라고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어찌됐건 1920, 30년대까지는 그게 주류고, 요게 이제 2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허정숙이라는 여자가 되게 유명한데, 허정숙은 아예 붉은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아이콘인데, 사회주의자의 또 사랑이에요. 이게 조금 그래도 기독교 민족주의자랑 다른 게, 기독교 민족주의자는 기독교 영향이 크니까 일부 일처제, 그리고 가정의 가치 이게 셀 수밖에 없잖아요. 허정숙은 이제 자유연애, 이혼, 이게 조금 진일보 됐어요. 아, 이걸 진일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더 영역이 넓어졌는데.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죠. 넓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정숙의 붉은 사랑도 혁명적 동지의 사랑. 그렇죠. 여전히 사회적 가치는 여성 독립보다는 계급 투쟁이 우선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어찌됐건 1차는 개신교 민족주의자, 네. 2차는 사회주의자인데 1차든 2차든 다 그 정점에는 이상, 가치, 그러니까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이런 게 중심 주제니까 여성 아젠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다뤄지는 게 쉽지 않은 이런 배경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1907년 국채보상 운동 때부터 여성이 독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국제보상 운동은 나라 빚을 갚는 거니까 몸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그 폐물 같은 거 모아서 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국제보상 운동,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갚겠다는 운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여성 운동의 등장도 민족을 해방시키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독재적 아젠다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뭐 나라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들이 훨씬 많긴 했었네요. 네. 남녀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독립이란 거는. 이제 말 실수한 거야. 왜냐면 이제 가장 이런 게 공격받는 거거든.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하위 카테고리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저 자신을 희생해서 먹잇감으로 던지면서 방송을 살리는 거죠. 나도 모르지만 저 새치요. 대박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요? 같이 몇 번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서로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아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이냐? 일단 독립을 해야지. 그러니까 계몽된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을 보더라도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무조건 아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혼인의 조건이에요. 오. 근데 이제 혼인의 조건에서 계몽적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함께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한 건데 왜 기분이 얄밉지? 뭔가 이렇게 당한 느낌이고. 저의 재능입니다. 사실 여성 해방 문제만 놓고 뭔가를 논의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해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힘든 이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지고 막 하는데 사실 그걸 주제로 올리기도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냥 부차적으로 자꾸 치부가 돼 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전면에 부각돼 가지고 하는 건 정말 어려웠겠네요. 어려웠죠. 네. 근데 하나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춘의 문제예요. 네, 성매매의 문제인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1904년 5년이니까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을사조약 맺고 이제 조선이 병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일본인들이 막 넘어와요. 막 넘어오는데 대부분 남자가 넘어왔을까요? 여자가 넘어왔을까요? 남자가 남자가 넘어갔죠. 오겠죠. 대부분 남자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는 가족 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역할이라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개항장 같은데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그리고 유곽이 만들어져요. 그 유곽에서 누가 일하겠어요? 조선인 여자가 일하겠죠. 아니요. 아직은 조선인 여자는 아니고 작부, 기녀, 창부라고 불리는 일본 일본 여성분들이 들어왔군요. 일본 거기. 성매매업자들, 일본 매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얘기를 왜 미리 얘기하냐면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혹은 지금 중국도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인한테 항상 되게 신기하게 보여주는 주제가 뭐냐면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성매매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거에 이제 연원이 사실은 이때부터 연결이 좀 그러니까 뭐 옛날 60년대 때 일본에서 원정 성매매로 왔었다. 그걸로 박정희가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원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금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걸 다 박정희로 모는 경향이 있는데 박정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엔 그 이전에 훨씬 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요. 얘기가 좀
좀 이상해지죠. 아니요. 성매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성매매의 전통일 것인가?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조선과 일본의 형태가 다를 텐데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많은 성매매 형태는 가만히 놓고 보면 저건 정말 우리나라스럽지 않은 문화가 너무 많다 싶은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네. 뭐 성춘향 뭐 이렇게 어떤 이 누구야 헌한 소리로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황진이 그죠 황진이요. 네. 지금 황진이를 머릿속에 해놓고 희일자 똑같다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사실은 어떤 그 기회에 능하고 그쵸. 여루 지성인의 모습 이런 게 있는데 얘기가 너무 바뀌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 일본 내에서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에서 창기 등록제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 권력이 성매매 여성들을 전체로 관리하기 시작해요. 세금 걷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때 뭘 하게 되냐? 강제 성병 검사 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내 전체 어떤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다 관리한 다음에 네. 거기서 성병까지 검사하면서 성병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무슨 개념이 나오냐? 가라유키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가라유키상이 뭐냐? 해외 매춘부. 낭자군이라고도 불렀던 건데 쉽게 말하면 아마쿠사, 시마바라 같이 일본에 쉽게 말하면 못 사는 동네에 있던 소녀들이 대거 이제 해외로 반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의 과정이 가라유키상에 수출하고 또 이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자의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성매매업자들에 의해서 유괴돼서 밀항되는 경우. 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영화 테이큰 보시면 리암 니슨 딸이 여행 갔다가 납치될 때 그 대사하는 거 보면 동유럽의 여성들이 1년에 얼마 없어지는 줄 아냐 이런 얘기 하고 아동 포르노가 어디서 제작되는 줄 아냐 하면 다 대부분 동유럽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잡혀서 찍히고 살해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강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1870년경부터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막 나오고 1868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유럽 북미까지 확대가 돼서 1910년 전반에는 일본 여성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해외 매춘부가 당시 기록으로 23만 3,362명이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나게 나왔네. 20만 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땐 식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소위 말하는 성을 매춘 산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지금 딱 나오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고 여성을 성의 도구화로 물론 그런 여성들로 딱 국한시키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성매매업자에서 반출되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놔뒀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아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힘든 주제이긴 한데 좀 충격적인 네, 얘기가 그러네요. 나오죠, 그렇죠? 그게 시작돼서 결국은 이제 뭐 조선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괜찮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네. 그래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아유 진짜 어쩌든 뭐 아유 인간들 막 이런 자 그러니까 이게 문프리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역자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식 노동자. 사실 뭐 김프로님께서 뭐 저렇게 세밀하게 터치 안 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다음에 뭐예요? 하면 뭐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지금 김프로가 지난주까지 했던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거랑 똑같은 짓을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저한테 그렇게 뭐 방송국 욕하고 막 착취당했다 해놓고 막.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그 말 속에는 맞아. 전권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전권. 전권을 드리고 말이야. 전권, 제가. 재량권. 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야, 일단 파일을 키운 다음에 노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출연자 노조. 위원장 김 선생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 선생 검은 커넥션 막 이렇게 김프로와의 뒷거래. 뒷거래요. 당신 뭐야? 이러면서 막. 참 산으로 가는. 네. 근데 아까 이게 되게 정확해 주신 게 맞아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공창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근데 법이 기준이 나와서 경부 통감 불영하에 대좌부 창기 단속 규칙 1917년에 만들어지는 창기 단속 규칙 딱 나오니까 알겠죠, 그렇죠? 창기 연령은 하한선 17살. 일본인은 18살인데 17살. 그리고 남편이 없어야 된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17살 이상이면 남편이 없으면
다 하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 여성들은 성매매 지역을 지정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무슨 미아리, 청량리, 588번지 이런 식으로 지역이 있었는데 조선인 여성들에겐 적용 지역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조선인 그 당시 대자부 영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시내 곳곳에 막 있는 형태. 그래서 옛날에 소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문학사 들어보면 뭐 어느 문학가가 종로통에 나가면 거기 뭐 기생들이 줄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조선 기생들은 관리가 안 되는.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성매매 구역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미아리 뭐 학생들 절대 못 가게 하고 뭐. 주로 역 근처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가면은 막 문제 생기고. 제가 옛날 동대문구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원 갔다 오면 그 588번지 근처에서 버스를 갈아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한참 번창할 때는 그 도로까지 그 매매 업소들이 나와서 이제 그 막 이렇게 순진한 고등학생 용환이 이렇게 가방 메고 있으면 근데 이제 막 관심이 되게 말을 아니 어릴 때는 궁금하니까. 슬금슬금 쳐다보면 누나들이 막 안경 뺏어가고 가방 진짜? 네.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다. 아무튼 막 이렇게 싸게 해준다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막 장난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막 당황하고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서워요 하면서 버스 타고 도망가고 막 그냥 안경 뺏기고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집에 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는 게 소위 말하는 지역 관리제가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매매 금지 특별법 통과된 다음부터 안 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온갖 곳에 이제 막 더 음성화되고 음성화되는 거 이런 모습이 섞여서 나타났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면 이제 위안부 같은 얘기들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할 수 있었는가의 배경에 일본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성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극단적이었다는 것들이 좀 배경이 되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나 문화가 쓱 이렇게 사회적인 정착을 하고 시스템을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성들이 되게 가난해져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호적제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제가 아니라 호적제여서 가족 전체를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게 조선시대 제도예요. 그래서 근에서는 남녀차별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남편이 없으면 여성 엄마가 호주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건 공동의 재산이란 개념인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네네. 근데 문제 뭐냐면 일본은 이해 가라는 개념 속에선 아버지밖에 없어요. 원래 일본인이 그게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아내나 어머니란 단어는 있지만 여성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호주 제도에 보면 그게 이제 일제 시대를 들어서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여성의 직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남녀차별이 일본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더 악화가 됐다는 건 영향이 분명히 있네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일제 시대를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 옛날 학교 다니면서 산미증식 계획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선배님께. 그 막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들어봤지. 들어봤지. 그래서 역사 수업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눈빛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자 말씀해보세요. 한미증식 계획. 이제 쌀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벼농사를 강화시키는 건데 이것도 무슨 효과가 나냐면 벼농사는 주로 남자들이 하던 거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보면 벼농사는 남자들이 하고 잠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노동들을 여성들이 하는데 농사 구조 자체가 벼농사 위주로 이렇게 막 가버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노동력에 좀 종속되는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벼농사를 하려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품앗이라고 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는 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농민조합 같이. 근데 이제 그 조합의 조합원, 조합장이 다 누가 되겠어요? 남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농촌에 가면 마을 회관에 누가 많아요? 남자 많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앉아 있겠는데 목소리 큰 거는 할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적의 발언권이 압도적으로 다 이장이니 우리가 보통 이장하면 이장님하면 남자 이장님이 생각나지 여자 이장님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동네 청년회에서 문제 해결하잖아. 청년회 가면 다 남자야. 그리고 청년이 이제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때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옛날에 어떤 어찌됐건 향촌 공동체 내에서 어우러지면서 사는 데 있어서 여성의 그 발언 기회가 많은 사회야. 구조적으로 운영 시스템에 다 남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제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일본 노동자가 월급이 100이라고 하면
조선인 노동자가 얼마 받겠어요? 한 50에서 70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조선인 여성 노동자가 오면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한 20, 70의 30 반이니까 맞아요. 30 반에 정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같이 일하는데 남성 노동 급여가 더 많다 이게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똑같이 조선인 노동자가 오면 일본 노동자의 절반인데 다시 조선인 여성 노동자가 오면 조선인 노동자의 또 절반이 되니까 일본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자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장소는 귀해. 그러다 보니까 여아들을 공장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소년 노동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성의 유소년 노동. 그러면 유소년이니까 돈을 또 반. 또 반. 근데 여자 유소년이니까 또 반. 또 반. 그러니까 10에서 5 사이가 나오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네,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심각한 노동 착취 구조가 이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얘기하는데 일제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줬는가에 대해서 기분이 좋건 나쁘건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들이 단지 우리에게 삑만 뜯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영향을 받은 거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중에 여성을 착취하고 하는 70년대 때 있을 법한 공순이 얘기가 공순이 얘기가 사실 거기가 시작이네요. 시작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난 왜 이 얘기를 쿨가당에서 들은 것 같지? 기술 이전 안 시켜줬고 뭐는. 네.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방송 봤다니까. 거기서 잠깐 얘기잖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제가 프린스 심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날 방송 나왔거든요. 이 청취자님 알아주셨어요. 두 분이 저한테 맹폭을 했습니다. 진짜 막 하면서 방송에 나오네 하면서 막 프린스 맞네 이러면서 엄청 저를 몰아가지고 막 여러분 화이팅!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일단 감사하게 잘 갔다 왔고요. 네. 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지금 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내가. 네. 맞아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짧게 네.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자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한참 떨어졌다. 네. 그런 구조적인 이런저런 원인들.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네.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의 기틀이 잡힌 게 사실은 일제시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적어도 그 문화적 전통은 계승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의 처지라면 이제 운동의 측면으로 본다라면 제가 이거 찾느라 되게 고생했는데 왜냐면 여성 독자적 운동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 사회주의 운동, 뭐 민족주의 운동밖에 없으니까. 형평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형평 운동? 처음 들어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봐봐, 이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때 한국 사회는 안 나오던데요. 처음 근데 들어봐요. 지금 나와요. 형평 운동이 뭐냐면 백정 인권 운동. 어. 요게 지금은 학교에서 배워요. 아, 그래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유일한 인권 부분이에요. 오. 형평운동 강상호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강상호 지금은 경상남도 진주 가면 이렇게 좀 그래도 약간 기념해놨는데 백정 아시죠? 백정 네. 고기 잡는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이 정말 심했거든요. 백정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냐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으로 봐도 더럽다. 그래서 어떤 백정을 인간 취급해야 된다는 게 형평운동의 시작인데 난 이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고기를 잡는 건 남자 백정이고 그 고기를 팔러 다니는 오일장 같은데 그게 여자 백정이에요. 아. 그래서 그 여자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운동을 형평운동에서 같이 했어요. 오호. 예, 정말 작은 얘기이긴 한데 제가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다가 원래라면 남자 백정의 그것만 얘기했을 텐데 여기에 여자 백정의 지위까지도 함께 포함된 최초의 운동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쓰다가 나가리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출간을 기획해서 가다가 이제 망가진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원고를 뭐 한 절반 이상 써놓고 꽝 된 책이 하나 있는데 물론 그거 다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원고 때문에 형평운동에 관련된 걸 많이 뒤졌는데 형평운동 관련된 거의 논문의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여자 백정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연구 내에서도 좀 소외가 됐던 취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좀 유명한 얘기인데 제주 잡녀 투쟁. 잡녀 네. 이게 뭐냐면 해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잡녀라고 불렀고 네. 일제시대 때 이게 바뀌어서 일부에서는 아예 잡녀라 부르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어감상 안 좋아서 안 쓰는 건데 해녀 투쟁도 좀 유명한 사례죠. 왜냐면 유일하게 제주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좀 더 자유로운 재혼 재혼을 안 하고도 동거 정도 허락되고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소유권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장해 줬는데 이것도 배경이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전 세계에서 해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큐슈 지방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CBS에서 제주 다큐 갔다 오셨어요, 또?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썰 풀었는데 다 커팅돼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한을 풀어보시죠. 아니 여기 살짝 하고 다른 데 가서 다 풀려고요. 아니
아니,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 해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침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녀들을 밀어내려고 일본 해녀가 왔어요. 근데 잽이 안 돼요. 우리나라 해녀가 훨씬 깊게 들어가서 훨씬 많이 캐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해녀들이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완전 몰아내버려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 생기냐? 그 사건 이후에 일본의 해산물 채굴업자들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요. 그죠. 생산력이 최고야.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여성 노동력이 아까 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녀들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해요. 싼 값에. 그래서 해녀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해산물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도 진출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도 다 진출을 해서 동아시아 일대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채굴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론은 뭐겠어요? 임금을 조금 주는 임금 착취죠 결국엔. 그런 것 속에서 나왔던 투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주 잡녀 투쟁 좀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 꼭 하나 하고 싶은데 강주룡이란 여성이 있어요. 강주룡. 네,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평양 고무공장 아사 동맹파업을 주도한 노동운동가예요. 야. 봐요, 제가 이 김프로 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요. 진짜 저기 재량권을 준다면서 한 마디 던지고 나는 막 찾고 막 이런 거는 인터넷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설령 인터넷에 나와도 저는 인터넷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오류가 많아서 무조건 책으로 검토를 하는. 왜냐면 김 선생이 실수하면 그거는 이제 웃으면 넘어가지만 제가 실수하는 순간 저는 뭐 저 따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아서 저의 포지션이 참 좋아요. 무슨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 나쁜 원래 사람. 저런 놈이니까. 원래 저런 놈 뭐야. 기대가 없어 나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 왜 갖고 왔냐면 평양 고무공장 아사동맹 파업을 주도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투쟁하신 분이에요. 야. 사진도 있어요. 아 진짜. 별로 안 높고 지금 말하면 한 2층 정도 되는 한옥집인데 기와 위에 올라가서 똑같이 저걸 입고 거기 앉으셔서 몇 날 며칠 버티시면서 이 투쟁을 주도했던 여성 노동운동가예요. 야. 저도 요거 정도 간신히 찾아냈는데 인상적이죠, 그렇죠? 아사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무공장 한자가 다른 거고 그냥 평양에서 있었던 고무신 같은 거 만들던 공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어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투쟁하는 요즘 말하면 고공농성을 하신 거의 최초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인상적일 수밖에 없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다는 것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한국에서 최근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도 유명한 여자 독립운동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카드뉴스 같은 걸 많이 만들고 해요. 물론 저도 뭐 남자연 선생이라든지 정정화 선생 같이 여러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양으로 따지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은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해보면 그건 주제가 독립이지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형평운동이나 잡녀투쟁이나 강주룡 같은 사람들은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이 아닌 다른 이슈를 갖고 싸웠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면서 우리의 맥락에 맞춰서 좀 지금의 미투 운동을 좀 질적으로 심화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살짝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제 시제를 지나가면 또 이제 우리는 뭐 전쟁을 겪고 해방이라는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굉장히 작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붙거나 뭐 이러기가 사실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또 해방되고 나니까 또 정신없고 한국전쟁 겪으면서 다 날아가고 독재 정권으로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뭐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성 운동에 그냥 독자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맞는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여성이라는 아젠다가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은 네. 2018년 우리나라라면 그래서 해방 이후로 넘어가라 그 말인 거죠? 아, 그래요? 더 있습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방 이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해방 네. 이후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군정이 들어와서 잘했던 게 하나가 공창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공창 제도를 없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창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창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과정이 남은 거고. 아 그래서 사창가구나. 공창. 오, 맞아요. 아 나 왜 사창가인가 했네. 역시 센스쟁이에요. 네. 아. 현재는 한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공창의 반대 개념이 사창인 거였군요. 네네네. 아, 몰랐어. 네. 큰 깨달음. 또 네, 하나. 이거 하나 배운 것만 해도 크다.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배웠고 정말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어디 가서 열광하고 만족하는 날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좀 아무것도 아닌 얘기 자기 되게 제가 맥락에서 보면 별 얘기 아닌 거.
내가 얘기한 건 너무 지엽적인 건데 그걸 감동받았다고 참 정말 이렇게 자괴감 드는데 티 못 내고 막 딱 그런. 네. 근데 또 하나는 여성 참정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는 시작할 때 그냥 투표권을 보장해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둘러싼 어떤 투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스위스의 여성보다 우리가 투표권이 빨라요. 우리는 48년부터고 스위스는 1971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되게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공창제도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미군 범죄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자국의 여성들도 그렇게 관리했고 그 다음에 위안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뭐냐면 미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우리나라도 들어왔고 필리핀도 가고. 네, 필리핀도 가고 특히 오키나와에다가 네, 오키나와. 엄청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 때는 또 오키나와에서 다 비행기가 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완전히 이 미군의 소굴이 되는데 여기서 끔찍한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오키나와를 점령하자마자 여성 납치 강간 사건 되게 흔했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집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여성들을 현지를 점령한 미군이 강간을 막 해요. 이건 뭐가 떠오르냐면 그 IT 네, IT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는 심지어 중상 여성들도 강간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1945년 4월달 그러니까 아직 일본 패망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겪고 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반 여자들 이 참 이런 말이 나쁜 건데 일반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촌장이나 부인의 등에서 활락가라는 이름이 활락가예요. 활락가를 별도로 설치하고 미군이 주둔하니까 미군들의 근무가 끝난 날만 되면 그 앞에다가 3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비슷한 걸로 해서 무조건 활락가로 이 미군 병사들을 우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군들은 거기서만 이제 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다수의 일반 여성들을 지킨다라는 전력인데 이때 그래서 성병이 너무 심각해져서 당시 오키나와의 통계를 보면 당시 유행했던 결핵 환자 수보다 오키나와 여성의 성병 환자 감염 수가 더 많은 정도로. 야, 너무 심각한 엄청나네요. 그다음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뭐냐면 1955년 9월 달에 유미코 양 사건. 이게 뭐냐? 당시 6살. 나가야마 유미코라는 여자애죠. 완전 어린 아이인데 걔가 미군의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9살짜리 소녀가 납치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 9살짜리 얘기는 되게 대박인 게 미군이 와서 밤에 술 먹고 와서 여자 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되게 당황한 상태에서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한 상태에서 얘는 9살이니까 안 건드리겠지 하고 일단 설마 이 어린애는 뭐. 네, 그래서 11살하고 18살이니까 둘을 데리고 이제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납치 강간해버린 거예요. 생후 9개월 된 유아를 강간한 사건. 이건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제고 아버지 눈앞에서 강간한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인천항 외곽도시 부평이 기지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우리나라가 1961년 이 박정희 때인데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는데 실제로는 1966년 기준으로 이태원, 의정부, 송탄, 평택, 대구, 군산, 부산 등 62개 기지촌에 3만 명 정도 되는 기지촌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게 추산이 되는 거죠. 미군 주둔군에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운영을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성관광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내에도 아주 뿌리 깊은 소위 말하는 청량리 588 같은 성매매에 대한 그런 게 생겨버렸군요.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굉장히 관대한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분위기가 뭐 엄청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무거운 주제로군. 근데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크로아티아 갔다 와서 되게 놀랬던 거 중에 하나가 거기 현지어 얘기하는데 거기 이런 게 없어요. 그 쉽게 말하면 나이트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에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크로아티아 전체에 없어요. 그 유럽에 전반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의뢰 남자니까. 그건 좀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통의 좀 흐름이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나이트 라이프 이런 게 없군요. 이렇게 아쉬워하는. 네? 아유 아쉽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 이건 좀 공격하기가 좀 그렇다. 일제 시대와 또 해방 이후에 그런 이제 미군 주둔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골마 들어가는 네, 맞아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뭔가 여성운동 내지는 여성들이 이야기를 뭐 받아들이거나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이런 거에 굉장한 큰 저해가 그쵸. 되기는 했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땅으로 파묻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게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 여공들의 투쟁 혹은 이제 그 이소선 여사 그러니까 전태일 분신 이후에 아들의 유지를 받들겠다면서 운동
운동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민청학년 사건 계기로 만든 구속자 가족협의회 이게 이제 민가협 옛날에 네, 그 민가협.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협의회 같이 이렇게 어떤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제가 단박이 한국사에도 썼지만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여공들 여성이 중심인 노동운동의 투쟁이 이건 공교롭게도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민주노총 이렇게 되면서 남성 다시 중심의 남성 중심으로 갔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노동운동사를 쓰면서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게 그냥 일반적인 민주화운동의 기준으로 보면 70년대 때는 여성 그 여공 투쟁, 80년대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 있었던 소위 말하는 금속 노조들이죠. 네. 그죠? 네. 투쟁 네.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쓰는데 네. 질적인 측면을 접근하게 되면 아 저항자적 지점에서도 여성은 계속 사라지는구나. 70년대 이후에는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뭐 지도부 분석한 데이터 보면 3% 그러니까 97%의 임원들이 다 남자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역사에선 참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죠. 최근 일고 있는 이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혼란스럽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사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런 전통과 과정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근본 구조로 있다는 거를 좀 인식하는 게 첫째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설득력을 쌓아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1974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선교교육원 대학원 과정에 처음으로 여성 분과가 생겼고 이효재 교수가 여성학 강의를 한 게 처음이고 1977년에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여성학 강좌가 생겼대요. 이렇게 누적된 구조와 또 별도로 70년대 후반에 다시 소위 말하는 여성학 엘리티시즘에 근거한 여성운동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떤 그 성해방적인 주장 속에서 하는 새로운 또 젠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게 지금 같은 지점에서 생존한 상태에서 폭발이 되니까 어떤 건 정말 중요한데 현재 관심도 안 갖는 주제가 있고 또 어떤 거는 해결도 안 되는데 막 갈등만 심한 주제도 있고 이런 게 좀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인 거죠.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여성 운동은.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양 여성 운동사를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때 투 트랙이었잖아요. 크게 보면 보편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과 가치관으로서의 어떤 여성 운동 두 가지 트랙이었다고 보면 우리나라 운동사를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짬뽕돼 있는 부분에서 불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해방이 되면서 보편 권리라고 생각하는 참정권,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부분이 애매하나마 획득되고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네. 그게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이 여성으로서 획득해야만 하는 어떤 과제였다면 그걸 통해서 여성운동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은 채 그냥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야 여자들이 어차피 투표 다 하고 교육받고 직업선택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면서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생겼다라는 그렇죠. 네. 거죠. 그건 정말 저도 되게 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진짜로. 근데 혹시 잘못 이해하시면 야 그게 무슨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주어진 게 뭐가 있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뭐 실질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허울만 들어온 상태니까 명분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우리가 네. 이걸 쟁취해야 된다라는 명분 자체가 잘 생기지 않으면서 실제는 똑같고 네. 뭐 이런 시간이 이제 길게 되면서 동의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형식적으로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직업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서양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 보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던 1차적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과 성취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거지 현재 우리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싸웠던 건 70년대고 네. 그거 투쟁했던 분들 지금 다 할머니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여성 노동의 임금 차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건 그냥 학자들이고 제도적 접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목소리가 아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이제 분산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에서 여성 가족부라든지 기존의 어떤 여성 사회 진출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건 어찌됐건 좀
교육받은 여성들의 조금 더 체계화된 지식인들의 활동의 주류라면 반대편에서 또 생생하게 또 최근에는 무슨 메갈리아나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 수에 또 다른 게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터지기만 하니까 뭐 맥락과 결을 갖고 가지 못하는 지점 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여성 운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성이잖아요. 일단은 여성 전체의 폭넓은 공감 속에서 힘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런 맥락들이 모여질 만한 토대가 사실 맥락 없이 그냥 뜬금없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기본권이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파편화된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들과 의견들만 올라올 뿐. 그리고 저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과연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성에서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우리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LGBT 얘기까지 가버리는 그 순간 이제 방송 못 하죠. 그때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논쟁의 수준을 벗어나 버리는 대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이건 긍정적으로 어쨌든 가는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맥락을 갖고 좀 뿌리 깊은 적어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미투 운동을 어디다가 지지하는 건 적어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누렸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성적 농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역사적으로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일제시대의 잔재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공동적인 반성과 그 위에서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시간 동안 저희가 여성 운동의 역사를 훑어드렸습니다. 그 세계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우리나라 뭐 1900년도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한번 훑어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차분히 생각해볼 지점들을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조금 여러모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올 텐데 왕릉에 대한 왕릉. 어디서 듣겠어? 왕릉에 대한 이게, 얘기. 이게 지금 지식 노동자.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책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건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게 저희가 이런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와 소통 가능한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한 주제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냥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저 이제 뭐 세계유산 같은 데 관심 많아요 했더니 김 선생이 그것도 잘하면 재밌어요라고 하면서 떡밥을 던졌죠. 전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이 세계유산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은데 제가 좀 잘하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쭉 우리나라에 많길래 제가 이제 뭐 관심 있어요 하면서 제가 김프로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모르는 하필 그걸 잘 싫어하는 걸 그래요? 왕릉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그런 한 거 아니에요. 왕릉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왕릉 하고 싶다며. 아니요 왕릉 얘기 제가 안 했어요. 뭐가 됐건 다음 주엔 왕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걸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계속 진지한 얘기도 하지만 풍요로운 시간을 이렇게 꼭지꼭지.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봄입니다. 네. 놀러 가실 때가 많거든요. 왕릉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나요? 지식을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되나?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당하는 느낌이야. 프린스 신 모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색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저희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